해질녘의 갈대밭은 마치 황금빛 바다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수만 개의 갈대줄기가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서글픈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영혼이 공중을 떠돌며 내는 흐느낌 같기도 했고, 누군가 은밀하게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황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갈대숲 한가운데를 봉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집시는 이미 진흙에 절어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시돋친 풀숲에 긁힌 종아리에서는 알싸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신비롭고도 긴박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서늘한 갈대밭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거세게 휘몰아치자 갈대들이 일제히 모를 눕혔습니다. 그 순간 바람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음성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도 아니었고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고 또박또박한, 그러면서도 기묘하게 리듬이 실린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천자문을 외는 소리였습니다. 이 깊고 험한 갈대밭 속에 아이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귀순이 곡하는 땅이라 부르며 해가 지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의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온몸의 털을 꼿꼿이 세웠지만 목소리는 자석처럼 그녀의 발걸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집우,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봉순이 마지막 갈대뭉치를 손으로 헤치고 나아갔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둥글게 꺾여 누운 갈대더미 위로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듯한 고급스러운 학동복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흰 소매는 이미 검붉은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는데 왼쪽 이마에서 뺨을 타고 흘러내린 피가 턱 끝에서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날 1, 달 월, 찰 0, 기울 측. 봉수는 비명을 지르려다 급히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지만 아이가 앉아있는 주변으로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들은 보통의 새들처럼 파닥거리지도 않고 마치 아이의 독송을 경청하는 신도들처럼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봉순의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아이의 독송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순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죽은 자의 것처럼 서늘한 눈동자가 봉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의 입술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시 천자문의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별진, 잘숙, 벌릴 열, 베풀 장.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거친 고함동이다 들려왔습니다. 갈대밭 너머로 횃불의 붉은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이 근처로 숨어들었다. 샅샅이 뒤져서 숨통을 끊어라. 하는 험악한 목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봉수는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는 단순한 길 잃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 아이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 이 갈대밭은 아이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봉수는 망설임을 던져버렸습니다. 평생을 비겁하게 살아왔을지언정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만큼 그녀의 심장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단숨에 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품에 안긴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무명뒤로 단단히 동여매는 동안에도 아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자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글귀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까마귀들이 일제히 비상하며 날갯짓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임 덕분에 추격자들의 시선이 잠시 흩어졌습니다. 봉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늪지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진흙이 발목을 잡아 끌었지만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뒤쪽에서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자 봉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갈대맛 사이사이에 숨겨진 작은 물길을 따라 몸을 낮췄습니다. 물은 차갑고 비릿한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그 더러운 물속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고 물속에 바짝 엎드린 채 봉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몇 걸음 앞까지 추격자들의 장화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갈대를 베어 넘기는 서슬퍼른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봉수는 아이가 행여 소리를 낼까 겁이 났지만 아이는 어느새 독송을 멈추고 봉순의 어깨에 고개를 묻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겁 같은 고요가 흐르고 횃불의 빛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은 갈대밭의 험한 지형과 갑자기 내려앉은 짙은 안개 때문에 추적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봉수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다시 아이를 추슬러 엎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마을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쫓는 이들이 누군지 모르기에 마을은 오히려 거대한 덫이들터였습니다. 봉수는 기억을 더듬어 갈대밭 끝자락에 위치한 버려진 당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당이 주고 나서 흉가로 변해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이라면 하룻밤은 버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당집에 도착했을 때 봉수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 아래서 다시 본 아이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아이의 가슴팍에는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한 상처가 깊이 패여 있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가 이미 굳어 딱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급한 대로 치마폭을 찢고 아이의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법도 한데 아이는 신음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몽롱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추울 한, 올래, 더울서, 갈왕. 추위가 오고 더위가 간다 그 구절이 마치 계절의 순환처럼 아이의 운명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봉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는 글자가 새겨진 옥놀이개 하나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나 최고 권문세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봉순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이며 왜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천자문을 외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당집 밖에서는 여전히 갈대들이 부대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독송은 이제 아주 가느다란 숨소리처럼 변해갔지만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달여, 일울성, 해세, 가를률. 그렇게 제1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희미한 등잔불만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면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봉수는 넋이 나간 듯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마치 솜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당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던 아이의 생명력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앙당운 입술은 마치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음 그릇을 받쳐들었습니다. 숟가락 끝에 간신히 걸린 맑은 미음 한 방울이 아이의 입술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제발 한 모금만이라도 삼켜다오. 봉순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아이의 입술 사이로 밀어넣으려 했으나 아이는 마치 잠금장치를 걸어 잠근 문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내린 미음이 아이의 야윈 턱을 타고 내려가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이가 흘리는 하얀 눈물 같아 봉순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아이야, 네가 이러면 이 어미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네 심장이 멈추면 내 심장도 멈추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봉수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제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작은 손은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이미 아이의 발치까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봉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눈꺼풀 한 번 파르르 떨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지 사흘째, 이제 아이의 몸은 스스로를 태워가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순의 곁으로 다가와 무너져 내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묵직한 위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노인의 지혜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순아,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고 내 말을 잘 듣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닫은 것은 단순히 곡기를 끄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승의 문턱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게야. 이럴 때일수록 어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네가 아이를 놓지 못해 울기만 하면 아이는 그 눈물에 가로막혀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시어머니는 봉순의 젖은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죽음이란 놈은 때로 산 사람의 애절한 기운을 먹고 자란다. 네가 슬픔에 잠겨 아이를 붙잡고만 있으면 아이는 네 슬픔의 무게에 눌려 다시 숨을 쉴 힘조차 내지 못할 게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네 눈물이 아니라 네가 가진 가장 강인한 생명의 기운이다.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거라. 네가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아직 보지 못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거라. 아이의 영혼이 네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봉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멍해졌던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봉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를 보낼 때 쓰려다 차마 쓰지 못했던 귀한 약재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약보다 네 간절함이 더 절실하다. 아이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네 심장 소리를 들려주어라. 네 심장이 뛰고 있음을, 네가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아이의 몸속 깊은 곳까지 전달해야 한다. 다친 입술을 억지로 열려하지 말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방 안에서 봉수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을 짜서 아이의 마른 얼비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가슴에 아이의 귀를 밀착시켰습니다. 쿵쿵쿵. 봉순의 가슴 속에서 뛰는 생명의 박동이 아이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봉순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야, 들리느냐? 엄마의 가슴이 이렇게 힘차게 뛰고 있단다. 네가 처음 내 뱃속에서 움직였을 때 그 경이로운 순간을 엄마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단다. 네가 처음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내 품으로 안겨오던 그 따뜻한 느낌을 엄마는 기억한단다. 네가 없는 세상은 엄마에게 어둠일 뿐이야. 그러니 제발 그 어두운 길에서 멈추지 말고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오렴. 저기 들판에 핀 꽃들도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봉순의 목소리는 밤을 타고 흘러 아이의 무의식 저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나비 이야기, 봄이면 산을 붉게 물들이던 진달래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아이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바다 너머의 세상 이야기까지. 봉순의 목소리는 때로는 강물처럼 잔잔하게,
때로는 폭포처럼 강렬하게 아이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아이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봉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었고 아이의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아주 작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아주 가냘픈 소리였지만 봉순에게는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봉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서서히 들리더니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봉순을 향했습니다. 비록 힘은 없었지만 그 눈망울에는 생명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조금 적셔 아이의 입술을 축져주었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구멍이 꿀꺽하며 움직였고 물 한 모금이 아이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되돌아온 첫걸음이었습니다. 봉수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던 이마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조언이 옳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 약재도 의술도 아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미의 간절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의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꼭 안 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고맙다.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 다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마.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메우기 시작했고 멈춘 줄 알았던 시간은 다시금 희망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멈추려던 심장이 다시 뛰는 순간 봉수는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생명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기쁨의 결실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햇살이 창호지를 투과해 아이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이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되돌아온 처음에 맞이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휴식이었습니다. 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낡은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며 비명을 지를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한 뼘씩 더 얼어붙었습니다. 방 한구석,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아이는 거대한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어도 아이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생기나 온기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 굳게 담은 입술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차가운 발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때로 말보다 뜨거운 음식 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바닥은 시리고 축축했습니다. 구석진 찬장을 뒤지자 먼지 쌓인 늙은 호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쓸모없다며 버려두고 간 그것은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 마치 거북의 등껍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껍질 안에는 분명 태양의 기운을 머금은 황금빛 속살이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칼을 들어 조심스럽게 호박을 갈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드러난 속살은 예상대로 진하고 깊은 주황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도 이토록 선명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데 저 아이의 마음속이라고 왜 온기가 없겠느냐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꺼낸 것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뚝배기였습니다. 뚝배기 옆면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한 기다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나는 그 금이야말로 수많은 열기를 견뎌온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깨진 틈으로 물이 셀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렸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이 뚝배기 바닥을 핥기 시작하자 차가웠던 돌그릇이 서서히 달궈지며
낮은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작은 생동감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을 넣고 으깨며 정성을 다해 죽을 저었습니다. 주걱이 바닥에 닿는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설탕 한 스푼 없이도 호박 자체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내가 수증기를 타고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의 꽁꽁 얼어붙은 심장 깊은 곳까지 닿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렬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품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종이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장날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샀던 계피가루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마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리고 이국적이면서도 포근한 계피향이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향기가 아니라 잊고 있었던 그리운 기억을 소환하는 마법의 가루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피가루를 죽 위로 살며시 뿌렸습니다. 황금빛 호박죽 위로 갈색 가루가 내려앉자 향기는 더욱 진해져 부엌을 넘어 아이가 있는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매운 듯하면서도 끝다시 달큰한 그 냄새는 코끝을 간지리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차갑게 식어버린 감각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성껏 끓여낸 죽을 금간 뚝배기째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뚝배기는 뜨거웠고 그 온기는 내 손바닥을 지나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계피향에 아주 미세하게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나는 아이의 발치에 뚝배기를 내려놓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 죽은 너처럼 버려졌던 호박과 나처럼 금간 뚝배기가 만나 만들어진 거란다. 그리고 이 계피향은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작은 위로란다. 그러니 부디 탁 한 입만이라도 이 온기를 받아주지 않겠니?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향했습니다. 거칠게 금간 그릇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과 닮았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이의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죽이 아이의 혀끝에 닿는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콤한 호박의 맛 뒤로 쌉싸름하고 화한 계피의 풍미가 휘몰아치며 아이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봄비가 내리듯 따뜻한 죽 한 모금은 아이의 식도와 쥐장을 거쳐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 끝에 온기가 돌고 창백했던 뼈에 아주 옅은 홍조가 비쳤습니다. 아이는 홀린 듯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2번, 3번, 숟가락질이 빨라질수록 아이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뚝배기에 난 금 사이로 스며들었던 온기가 아이의 마음속 균열에도 스며들어 단단하게 뭉쳐있던 슬픔의 덩어리들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뚝배기를 비우낸 아이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숨결에서는 더 이상 한겨울의 시린 바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하고 따뜻한 계피향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는 텅 빈 뚝배기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얼음 조각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아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우랑찬 외침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방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금이 가고 낡아서 곧 깨질 것 같은 뚝배기는 어떤 화려한 그릇보다 견고하게 남은 열기를 품고 있었고 그 안에서 피어오른 계피향은 아이의 얼어붙은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호박의 헌신과 계피의 용기,
그리고 뚝배기의 인내가 만들어낸 기적이 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 했습니다. 고난과 상처가 핥히고 간 자리에도 다시 온기가 깃들 수 있다는 것. 보잘것없는 재료들이 모여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는 고귀한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무릎을 펴고 편안하게 몸을 뉘었습니다. 낡은 이불 위로 퍼지는 계피향은 아이를 깊고 평온한 잠으로 인도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은 눈보라가 그칠 줄 놀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이 긴 겨울이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이 가고 낡아서 곧 깨질 것 같은 뚝배기는 어떤 화려한 그릇보다 견고하게 남은 열기를 품고 있었고 그 안에서 피어오른 계피향은 아이의 얼어붙은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계피향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임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삶이 이토록 시리고 고달질지라도 정성 어린 죽 한 그릇과 진심 어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혹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자, 버려진 호박과 금간 뚝배기가 오늘 밤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지혜였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시린 새벽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시간, 고즈넉한 정막을 깨는 것은 낮은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의 규칙적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지만 가스레인지 주변만큼은 노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잘 익은 단호박을 정성스럽게 으깨고 찹쌀가루를 풀어넣은 죽이 걸쭉하게 익어갈수록 공간은 달큼하고도 구수한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범한 달콤함 속에 한 꼬집 더해진 알싸한 향기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늘한 공기를 가르고 나아가는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집안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계피였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코끝을 톡 건드리는 그 은밀하고 따스한 향기는 마치 누군가의 잠든 영혼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복도 끝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이가 그 향기에 이끌려 거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동자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맴도는 그 따스한 계피향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이정표가 되어 아이를 부드럽게 인도했습니다. 아이는 주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어른의 옷에 파묻힌 아이의 가냘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와 그 앞에 서 있는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부엌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아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아주 작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죽 위에는 곱게 갈린 계피가루가 마법의 가루처럼 뿌려져 있었습니다. 노란 바탕 위에 갈색 점들이 수놓아진 그 풍경은 마치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작은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주춤거리며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아이의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아이의 창백한 뺨을 발갛게 달구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첫 숟갈을 떴습니다. 걸쭉하고 부드러운 호박죽이 입술에 닿는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혀끝에 닿는 달콤함은 자극적이지 않았고 뒤이어 퍼지는 계피의 알싸한 온기는 목을 타고 내려가 얼어붙어 있던 아이의 가슴 깊은 곳을 적셨습니다. 첫맛은 달았고 뒷맛은 포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주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 시간을 들였다는 사실, 그 따뜻한 마음이 혀끝을 통해 아이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의 입안에서 맴도는 호박의 고소함과 계피의 향긋함은 단단하게 잠겨있던 아이의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아이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끝에 투명하고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노란 호박죽 위로 떨어진 눈물은 파문을 일으키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지도 입 밖으로 신음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눈물만을 뚝뚝 흘리며 쉼없이 죽을 떠먹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버렸던 아이의 속내를 뜨거운 죽이 녹여버린 결과였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아이의 마음이 녹아내리며 고여있던 응어리들이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죽 한 숟갈을 삼킬 때마다 아이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쩍쩍 금이 가며 얼음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김 때문에 아이의 얼굴은 온통 젖어 있었지만 아이는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비워낸 그릇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칠었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주방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젖은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토록 무표정하고 서늘했던 아이의 얼굴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붉어진 눈가와 눈살 말 사이로 아주 희미하고도 조심스러운 일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른 봄 굳어있던 땅을 뚫고 돋아나는 여린 새싹과도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도 억지로 지어낸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면의 온기가 차올라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찰나였지만 강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번진 희미한 빛은 주방의 조명보다도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뼈 위에 어른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따뜻한 계피향 가득한 부엌이 아이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을 소리 없이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는 녹아 없어지고 마당의 나무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주방 가득 남아있는 계피향은 여전히 감미롭게 감돌았고 아이는 이제 겁내지 않는 눈으로 창밖의 빛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의 첫 숟갈이 남긴 것은 배부름이 아니라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아이의 그 가냘픈 미소는 차가운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 얼어붙은 삶에 찾아온 가장 정직한 봄의 전령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은 이제 온기를 품고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앞에 놓인 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슬픔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박의 달콤함과 계피의 여운, 그리고 처음으로 맛본 인간의 온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첫 번째 치유는 주방의 작은 식탁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는 눈물을 통해 웃는 법을 배웠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통해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을 딛고 섰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걸음걸이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따뜻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의 맑아진 눈동자에는 고마움과 안도감이 가득 차 있었고 살며시 벌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작은 숨소리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여전히 계피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는 상처받은 아이의 영혼을 감싸 안는 가장 포근한 담요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른 눈물과 찰나에 머문 미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호박죽 한 그릇이 만들어낸 작지만 위대한 구원이었습니다.
낡은 지붕 사이로 스며든 새벽빛이 먼지 섞인 공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작은 오두막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박한 소리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의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무거운 몸을 일으킨 아버지는 삐걱거리는 문소리를 죽이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비록 해진 옷소매 사이로 거친 바람이 파고드는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소중한 보물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는 마을에서 얻어온 망가진 시계 태엽과 구리탄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기계라고는 만져본 적 없는 그에게 정교한 부품들은 그저 복잡한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곁에서 조용히 흙장난을 하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기하학적인 질서가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투박한 아버지의 손 위에 겹쳐진 작은 손을 얹더니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유창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회전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이 작은 시계의 심장 또한 톱니바퀴의 맞물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길가에 굴러다니던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흙바닥에 복잡한 수식과 기호들을 그려내려 갔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학자들도 평생을 바쳐야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기하학적 원리였고, 빛의 굴절과 중력의 법칙을 관통하는 우주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솥을 닦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지상의 언어가 아닌 것처럼 신비로웠고, 아이가 손을 대자 멈추었던 시계의 분침이 기적처럼 규칙적인 박동을 되찾았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천재적인 재능 앞에 경외심을 느꼈고, 때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복잡한 소식을 지우고 다시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천재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린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 식구의 일상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숲에서 가장 곧고 튼튼한 나무를 골라 아이를 위한 작은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교재는 없었지만 밤마다 아버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책에 기록된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의 가치임을 깨달아갔습니다. 해질녘이면 세 사람은 마을 어귀의 온덕에 올라 노을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이는 빛의 산란과 대기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노을이 꼭 따뜻한 이불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은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가난한 이들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위로였고, 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복잡한 이론보다 명료한 생명의 선율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물이 새어 바닥에 양동이를 받쳐두어야 했을 때도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양동이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완벽한 층계의 화음이라며 즐거워했고, 어머니는 빗소리에 맞춰 부침개를 무치며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를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젖은 옷을 말리며 아이의 재롱에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벽지는 바래고 장판은 해졌을지언정 그 방 안에는 세상의 풍파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거대한 평화가 고여 있었습니다. 천재라는 비밀은 담장 너머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비범함이 세속의 탐욕에 물들지 않기를 바랬고, 아이 역시 자신의 지식이 오직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이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는 가끔 늦은 밤 홀로 깨어나 창밖의 별들을 보며 거대한 우주의 지도를 그리기도 했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평범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의 향기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계절의 흐름을 따라 깊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땔감을 넉넉히 준비했고 어머니는 낡은 솜 이불을 뜯어 아이의 외투를 새로 지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건네준 소박한 선물들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사랑은 영혼을 채운다는 것을 이 어린 천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등잔불 아래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평광은 한 폭의 성화처럼 경외했습니다. 묽은 수프와 딱딱한 빵 조각뿐이 한 식탁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한없는 신뢰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했고 어머니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기도하며 부모님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가난은 그들의 육태를 고단하게 할지언정 결코 정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피어난 작은 기쁨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천재성은 비밀스러운 숲속의 샘물처럼 가족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흘러넘쳤고 그 샘물을 마시며 세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충만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직 그들만이 공유하는 천재의 비밀이자 평화로운 일상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해지면 세 식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오두막 안의 공기는 서로의 숨결로 다긋하게 데펴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소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이는 꿈속에서조차 미소를 지으며 별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그리고 비범하지만 가장 평범한 사랑이 흐르는 그곳에서 천재의 비밀은 아름다운 전설처럼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가슴을 도려낼 듯 차가운 밤공기가 문풍지를 잘게 떨게 했습니다. 아궁기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방 안, 봉수는 얕은 잠결에도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짓밟는 거친 발소리, 그리고 어둠을 가르고 일렁이는 불길의 일렁임이 창 너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벌떡 일어나 옆에 잠든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잠투정할 틈도 없이 겁에 질린 눈으로 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는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지금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된다. 숨소리조차 죽여야 해. 알겠지? 아이는 떨리는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이닥친 횃불의 물결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관군들의 거친 고함이 고요했던 산속 외딴집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여기다! 이곳에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있었다. 사정없이 문을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안고 방바닥 밑 대대로 숨겨져 왔던 좁은 비밀 벽장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어둠이 숨통을 조여왔지만 봉수는 아이의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았습니다. 널빤지 틈새로 보이는 방 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군홧발에 짓밟힌 이부자리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애지중지하던 옹기들이 박살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관군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그 아이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씨앗이니 기어이 찾아내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 목소리에는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봉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고 차가운 눈물이 봉순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가여운 목숨을 굽어 살펴주소서. 아직은 이 아이가 짊어진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그저 살아남게만 해주소서. 군사들이 칼끝으로 벽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챙강챙강하는 금소금이 점점 봉순과 아이가 숨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칼날이 나무벽을 툭툭 건드릴 때마다 봉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카로운 칼날이 벽을 뚫고 들어와 자신들의 심장을 꿰뚫을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다른 병사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대장님, 저쪽 숲속으로 도망치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을 뒤지던 병사들이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라급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서서히 멀어져 갔지만 봉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유인하려는 계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쯤에야 봉수는 겨우 굳은 몸을 움직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엉망이 된 방 안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봉순의 눈은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주머니에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될 금색 실로 용의 문양이 수놓아진 비단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시장통에서 구걸하던 고아가 아니라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난 고귀한 필줄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왕세자의 비밀, 나라를 뒤집어 놓을 그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중심에 이 작은 아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봉순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봉순은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은 곧 돌아올 것이고 추격은 더욱 집요해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봉순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라고 말입니다. 구름 속에 숨었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어 험한 산길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조차 곧 다가올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왕세자의 비밀을 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험난한 여정은 과연 이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횃불의 습격은 끝났지만 그들이 마주할 진자 폭풍우는 이제 막 지평선 너머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의 정체와 그를 둘러싼 궁중의 비화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장에서 더 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작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어린 댓글로 함께 이 여정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